17만 대군이 함흥평야를 뒤덮고 고려군의 깃발이 휘날립니다. 기원 후 1107년 윤관 장군의 별무반이 마침내 여진 정벌의 승리를 거둔 순간이지요. 그런데 이토록 어렵게 얻은 승리를 고려는 불과 2년 만에 스스로 포기해버렸습니다. 싸워 이겼는데도 왜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준 걸까요? 여진을 굴복시킨 고려군은 환호했지만 이 승전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고려 조정은 승전 직후 믿기 힘든 결정을 내리는데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진을 제압한 직후 고려는 동북 지역에 9개의 성, 이른바 동북구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단 2년도 안 되어 이 성들을 여진에게 모두 돌려주고 철수하고 말아요. 공격을 이끌었던 윤관 장군은 영웅이 될 줄 알았지만 끝내 파직되고 말았습니다. 이 극적인 반전에는 혹독한 자연, 길어진 전선, 그리고 복잡한 국제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한겨울 함경산맥의 눈보라가 군마의 발목을 잡았고 보급로는 얼어붙었지요. 여진이 가만히 패배를 받아들였을까요? 바로 그때 요나라와 송나라까지 얽힌 국제정세의 소용돌이가 고려를 압박합니다. 거란과 송, 여진 세 힘이 교차하는 만주 벌판에서 고려는 새로운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모든 요인이 합쳐져 결국 고려 조정은 결단을 내리죠. 싸워서 이긴 땅을 통째로 포기하는 보기 드문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결정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술렁였다고 전해집니다. 여러 사서와 후대의 기록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고려사 등의 사료에는 이 원정의 규모와 성과가 상세히 적혀 있어요. 하지만 사서마다 조금씩 다른 시각과 숫자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과장된 것인지 아니면 숨겨진 맥락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우리는 이 승전 뒤 반환된 기이한 사건의 전말을 처음부터 따라가 볼 것입니다. 먼저 고려와 여진 사이에 어떤 일이 쌓여왔는지 배경부터 짚어보지요. 이 전쟁은 약 2년에 걸쳐 진행되었고 고려는 막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어째서 그토록 공을 들인 전쟁을 끝까지 수행하지 않고 양보했는지 과거로 돌아가 봅시다. 배경부터 차근히 살펴보면 고려와 여진 사이의 관계 변화가 선명해질 거예요. 먼저 11세기 말 북방에서 일어난 여진 세력의 부상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7만 대군과 9개 성, 수백 리 전장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그럼 이제 고려와 여진의 운명이 교차한 그 시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기원 후 1100년대 초 동아시아 역사의 분수령이 된 북방 전선입니다. 여진은 본래 어떤 세력이었고 고려와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을까요? 여진은 오랫동안 고려 왕에게 모피와 말을 바치는 공물을 올리며 지냈습니다. 고려는 여진 추장들에게 관직을 주고 물품을 하사하며 회유하는 정책을 폈지요. 하지만 11세기 후반 만주의 여진 부족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완안부라는 강력한 여진 부족이 등장해 주변 세력을 통합하기 시작한 겁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국경지대에서 여진 세력이 커지자 고려의 불안도 커졌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기원 후 1104년경부터 여진의 국경 침범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특히 함경도 북방에서 여진족의 고려 영토 습격 사건들이 발생했어요. 당시 고려는 서쪽으론 거란 요나라와 대치 중이어서 북쪽 정세가 더욱 복잡했지요. 거란은 국력이 쇠퇴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고려에는 큰 위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진까지 국경을 흔들자 고려 조정은 커다란 위기감을 느낍니다. 결국 기원 후 1104년 고려군이 여진 토벌에 나섰습니다. 서경평양 근처 정주성 부근에서 고려군과 여진군의 첫 충돌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이 정주 전투에서 고려군은 뜻밖의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정주성에서 패하자 고려 조정은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막강하던 고려군이 변방의 여진 부족에게 졌으니 충격이 컸겠지요. 이 패배는 북방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력을 과시하려다 오히려 패한 만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느낀 겁니다. 패전 이후 왕과 대신들은 여진 정벌을 재정비하여 다시 시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고려 숙종은 이때부터 여진에 대비한 특별군 양성을 구상합니다. 숙종은 기존 군대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과감한 군제 개편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탄생한 아이디어가 바로 기병 중심의 새로운 군대, 별무반입니다. 별무반은 이름 그대로 기존 군과 별도로 편성된 특별편제의 군대였지요. 1104년 패전 직후부터 별무반 창설 작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숙종은 말과 활에 능한 기병을 주축으로 강력한 부대를 만들고자 했어요. 별무반에는 기병뿐 아니라 보병과 승려로 이뤄진 승병 부대까지 포함되었어요. 세 부류, 즉 기병신기군, 보병의장군, 승병항마군으로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기병부대는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전술에 집중해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숙종은 별무반을 최신 무기로 무장시켜 여진족의 기동전에 맞설 계획이었지요. 이처럼 별무반이 조직되면서 고려의 여진 정벌 준비는 차근차근 갖춰져 갔습니다. 숙종은 별무반 창설을 지시한 지 몇 년 후 세상을 떠났고 아들 예종이 즉위했어요. 예종은 즉위 초부터 부왕의 뜻을 이어 여진 정벌을 실행에 옮기려 했습니다. 드디어 기원 후 1107년 대대적인 여진 원정군 편성이 시작됩니다. 윤관 장군이 총지휘관으로 임명되고 오연총 등 유능한 장수들이 함께했습니다.
사서에 따르면 이때 동원된 고려군은 무려 17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17만이라는 숫자는 다소 과장되었을 테지만 그만큼 최대 규모의 국력 동원이었지요. 고려사 등에는 전국의 군역자를 총동원한 초유의 대규모 원정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만큼 고려 조정이 여진 정벌에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 있지요. 윤관의 별무반 군대는 압록강이 아닌 동해안 방향의 진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여진의 근거지가 동북방면 함경도 깊숙이 있었기에 해안로를 택한 겁니다. 윤관은 군사를 5개 부대로 편성해 함경남도 북쪽으로 진군했습니다. 고려군이 파죽지세로 밀고 올라오자 여진 부족들이 속수무책으로 패주했을까요? 초반 전투들에서 별무반은 예상보다 순조로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고려군은 함경도 남부의 여진 거점 수십 곳을 차례로 격파해 나갔어요. 함주, 즉 지금의 함흥 일대 평야를 장악하는 데 성공합니다. 승전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자 고려 조정은 크게 고무되었죠. 윤관은 함흥 평야 일대를 확보한 뒤 곧바로 군량 비축에 나섰습니다. 함주 땅에 대형 군량 창고를 짓고 식량과 물자를 집중적으로 모았어요. 또 후방과의 보급선을 안전히 하기 위해 주요 길목마다 주둔지를 설치했습니다. 고려군은 전투 중에 노획한 말 90여 필과 소 300여 마리를 군량 운반에 활용합니다. 이렇게 보급기지가 갖춰지자 고려군은 더욱 북쪽으로 진격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윤관의 군대는 거침없이 동해안 방면의 여진 세력권 깊숙이 진입해갔어요. 길주와 영흥 등 동해안 요충지가 차례로 고려군 손에 떨어졌습니다. 길주는 항구가 있는 전략적 도시였는데 확보한 덕분에 해상 보급도 수월해졌지요. 영흥을 포함한 인근 거점들을 연달아 점령하며 고려의 북방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마침내 고려군은 여진의 근거지 깊숙한 곳, 공엄진 방면까지 시야에 두게 됩니다. 공엄진은 고구려 시대 이후 북방 변경을 가리키던 지명으로 매우 먼 북쪽을 뜻했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공엄진까지 영토를 확장하자는 기대감마저 나왔어요. 윤관은 공엄진 부근에 정찰대를 보내 지형과 적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부 기록에는 윤관의 군대가 공엄진에 실제 당도했다고도 전합니다. 다만 공엄진의 정확한 위치는 지금까지도 논쟁거리로 남아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함경북도 선출령이나 두만강 상류설 등이 제기되지요. 아무튼 고려군은 이때 확보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다스릴 방안을 모색합니다. 점령지 곳곳에 행정체계를 세우고 본격적인 영토 경영을 시작했어요. 윤관은 곧바로 동북구성이라 불릴 9개 성체의 축성을 지시했습니다. 함주, 길주, 웅주 등 전략 거점마다 흙과 통나무로 요새를 쌓아 올렸어요. 짧은 기간 안에 성을 완성하기 위해 토성을 쌓고 목책을 두르는 방식이 동원되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은 명실상부 고려의 새 영토가 되는 듯 했습니다. 축성된 9개 성에는 즉각 고려의 지방관과 군대가 배치되었습니다. 고려 정부는 동북구성을 함경도 일대의 새로운 군현으로 편제하려 했어요. 성마다 수비장수와 관리들을 파견하고 본격적인 민정 운영을 시작합니다. 내륙에서 일반 백성을 이주시키고 포로로 잡은 여진인도 노동에 동원했지요. 안정적인 식량 조달을 위해 둔전, 즉 구경농장을 곳곳에 설치했습니다. 비옥한 평야지대를 개간해 2년 내 자급자족을 이루겠다는 목표였어요. 일부 여진 추장들은 고려의 투항에 포로나 인질 신세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고려의 대승리가 굳혀지는 듯 보였지요. 고려 조정은 이참에 북방 영토 확장의 꿈을 실현했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승세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성을 쌓고 주둔을 시작한 지 한 달여 만에 이상 조짐이 나타났어요. 여진족들이 곧바로 반격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진 부족들은 대규모 정면전에서는 패했지만 결코 항복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산속 은신처에 흩어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여진의 기마병 소규모 부대들이 야음을 틈타 기습 공격을 감행했어요. 보급로에 매복했다가 후방 물자를 노획하는 식의 교란 전술이 전개됐습니다. 고려군은 전면전 승리 후에도 이런 산발적 공격에 시달려야 했지요. 점을 찍은 요새만 장악했을 뿐 그 사이사이 넓은 영역에 여진 세력이 숨어들었어요. 거점 간거리가 멀다 보니 모든 지역을 촘촘히 방어하기 어려웠습니다. 여진은 그 틈새를 파고들어 게릴라전을 펼치며 고려군을 괴롭혔지요. 게다가 전쟁이 길어질수록 고려 쪽 보급과 병참에도 서서히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초반의 화려한 승전과 달리 점령지를 유지하는 일은 점점 버거워졌습니다. 점령지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계속되자 고려 조정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우선 전장 환경을 살펴보면 깊은 산악지대의 혹독한 겨울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1107년 말부터 1108년 초 함경산맥 일대에는 살을 내는 한파가 닥쳐왔어요. 눈보라와 결빙으로 보급로가 막혀버리면서 병참 수송이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군마들은 혹한에 지쳐갔고 말먹이인 건초와 사료도 턱없이 부족해졌지요. 산악지형에서는 기병의 기동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아 전력 운영에 애를 먹었습니다. 동상에 걸린 장병이 속출하고 전염병까지 돌아 군이 점차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초반 사기가 드높던 고려군도 시간이 흐를수록 지쳐갔습니다. 봄이 되어 눈이 녹으니 이번에는 땅이 진창으로 변해 행군을 더디게 했어요. 해빙기의 함경산맥 계곡은 수렁처럼 질퍽거려 수레바퀴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름철에는 벌레와 늪지로 인한 고통, 그리고 무더위까지 겹쳐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었지요. 이처럼 먼 원정에서 보급과 주둔을 지속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말과 소는 지쳐 쓰러지고 식량 수송은 점점 더뎌졌습니다. 본국에서 곡식을 올려보내도 전선까지 운반하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었어요. 이 모든 병참의 어려움은 결국 전쟁 유지 비용의 폭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재정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국가 재정이 버티기 힘든 지경이 되었지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고려 조정 내부에서도 우려와 불만이 커졌습니다. 애초 여진 정벌을 밀어붙인 강경파와 신중론을 편 신하들 사이에 알력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조정 내에는 여진 토벌을 주장한 측과 회의적인 측의 갈등이 존재했습니다. 윤관 등 무장 세력은 끝까지 여진을 제압하자고 했지만 반대파는 국력 고갈을 걱정했어요.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재정 파탄과 농민 피폐화 우려를 제기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장기간 병력 동원으로 농사일이 뒷전이 되고 백성 불만이 커진 점도 문제였지요. 사실국 간의 양국도 바닥을 보이기 시작해 더 버티기 어렵다는 현실론이 대두되었습니다. 곡물 증세와 부역 동원으로 민심이 흉흉해진 점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전쟁 2년차에 접어들면서 결국 철군을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마침 그 즈음 여진 쪽에서 먼저 강화 협상을 제의해왔습니다. 여진 주장들은 고려에 사신을 보내 성을 돌려주면 조공을 바치겠다고 제안했어요. 이 제안은 고려 조정의 평화파 신료들에게 좋은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강경파 무신들은 여전히 여진을 굴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론이 흔들렸지요. 일각에서는 어차피 거란과 여진이 싸울 테니 고려가 물러나도 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혹은 여진이 더 세력 키우기 전에 지금 쳐야 한다는 주장도 끝까지 맞섰습니다. 그러나 국제정세를 볼 때 고려의 단독 북진은 위험 부담이 컸어요. 거란은 여진을 속국 취급하며 고려의 확장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송나라는 여진과 비밀리에 접촉하여 거란을 협공할 움직임도 보였지요. 동아시아 정세가 소용돌이치며 고려도 북방에만 전력을 쏟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고려 조정은 전략적 후퇴를 결정하게 돼요. 여진과 강화를 맺어 일단 국경의 안정을 꾀하자는 현실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예종은 마침내 기원 후 1109년 동북 구성을 반환하고 강화를 맺는 안을 제거합니다. 결국 국경을 넓히기보다는 조공관계로 돌아가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1109년 음력 9월 고려는 여진 측과 약조를 맺고 동북 구성을 넘겨주기로 했어요. 전쟁 개시 불과 2년 만에 고려군은 철군 명령을 받은 셈입니다. 승전을 거둔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물러나는 이 결정은 이례적이었지요. 윤관 장군 등 현지 지휘관들은 아쉽지만 왕명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철군 결정이 내려지자 고려군은 신속하게 철거와 후송 작업에 착수합니다. 각 성에서 목책과 시설물을 부수고 남은 군자재를 회수하기 시작했어요. 쌓아둔 곡식과 보급품은 최대한 수습하여 짐수레에 실었습니다. 일부 불용물자는 불태우거나 파기하며 폐기 처분했지요. 고려로 이주시켰던 주민들도 짧은 정착을 뒤로 하고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포로로 부역에 동원했던 여진인들도 풀어주거나 함께 남쪽으로 이동시켰어요. 9개 성에 주둔했던 고려 병력은 차례대로 남쪽으로 철수해 갔습니다. 1년의 철군 작업은 비교적 평화롭게 진행되어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마지막 고려군이 떠나자 동북 구성터에는 적막만이 감돌았지요. 철군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여진 부대가 곧바로 그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여진은 이내 구성 지역을 모두 접수하고 고려군의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결국 동북 구성 일대 영토는 다시 완전히 여진의 손아귀에 들어갔어요. 윤관의 대규모 원정은 군사적 승리를 거두었으나 영토 획득 없이 끝난 셈입니다. 이렇게 고려의 대승은 단지 일시적 승리에 불과했고 전략적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희생과 자원을 투입하고도 국경선은 한치도 넓어지지 않았지요. 후대에는 이 전쟁을 두고 공연불에 그친 승리라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과연 윤관의 여진 정벌은 진정한 승리였을까요? 아니면 커다란 실패였을까요? 철군 이후 윤관은 전공을 인정받기는커녕 오히려 책임을 지게 됩니다. 조정에서는 동북 구성 축성의 주역인 윤관을 공신으로 책록할지 두고 논란이 일었어요. 일부는 여진을 꺾은 공을 높이 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대파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구성을 내준 결정을 들어 오히려 윤관을 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결국 윤관은 모든 관직에서 물러나라는 왕명을 받고 실각하고 맙니다. 한때 여진을 무찌른 영웅이었던 장수가 하루아침에 몰락해버린 겁니다. 윤관은 파직된 후 고향으로 돌아가 칩거했고 1111년 경병으로 생을 마칩니다. 전쟁의 여파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려는 이 원정에 막대한 국력을 소모하고도 얻은 것이 거의 없었어요. 전쟁 수행을 위해 쏟아부은 곡식과 무기, 군마 등 자원의 손실이 막대했습니다. 수많은 병사들이 북방에서 전사하거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정은 빈 국고와 피폐해진 백성 경제를 수습하느라 한동안 진통을 겪었지요. 전쟁 전보다 국력이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진은 이 사태 이후 어떻게 변모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고려가 물러난 사이 여진은 더욱 강성해졌습니다.
돌려받은 구성지역을 바탕으로 세력을 결집한 여진은 마침내 거란을 무너뜨렸어요. 기원 후 1115년 완한 아골타가 금나라를 건국하며 여진은 새로운 맹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불과 10여 년 뒤 고려는 오히려 금나라에 사대하며 조공을 바치는 처지가 되었지요.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해도 고려가 우위였지만 10여 년 만에 형세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이런 역설적인 결말은 동북구성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아이러니로 기록됩니다. 동북구성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첫째, 단기적인 승리와 장기적인 안정은 별개임을 여실히 보여주지요. 전투에서 이겼더라도 그 성과를 지켜낼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승리의 의미는 퇴색합니다. 국가 안보 전략에서는 군사적 승리 이후 다가올 통치와 비용 문제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고려는 전쟁에서 이길 역량은 있었지만 전쟁을 지속할 역량은 부족했습니다. 전쟁은 승리 그 자체보다 그 이후의 관리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사업이라는 교훈입니다. 둘째, 국제관계의 역동성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는 여진을 꺾었지만 국제정세가 변하자 금세 주도권을 상실했어요.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새로운 강자가 부상하면 순식간에 판도가 바뀔 수 있지요. 동북 구성 반환은 단순히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외교와 내정이 맞물린 복합적 결정이었습니다. 전쟁사를 논할 때 전투 장면뿐 아니라 이런 정치-경제적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윤관의 동북 구성 이야기는 후대에도 오래도록 회자된 사건입니다. 조선 세종은 사군 육진 개척을 추진하며 고려시대 동북 구성의 전례를 거론해 북진을 정당화했어요. 세종은 고려가 공엄진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사실을 근거로 삼아 자신의 북방 개척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처럼 동북 구성의 기억은 국경의식과 영토관에도 긴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려 사람들이 세웠다는 경계비와 고려지경 전설도 이 원정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겼는데 왜 내줬나라는 물음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깊은 통찰을 줍니다. 승리의 함정과 선택의 어려움을 일깨우며 전략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지요. 오늘날에도 복잡한 국제 질서와 국방 정책에서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전쟁에서 이긴 뒤 그 결과를 유지할 능력까지 갖춰져야 진정한 승리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